예전에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정말 황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잠시 뷔페에 다녀왔는데 제 자리에 모르는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의자에 걸어두었던 제 재킷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와인잔은 저쪽으로 쓱 밀려나 있고요. 세상에.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제 자리라고 따지기도 뭐해서 그냥 다른 빈자리를 찾아 앉았던 기억이 나요. 그 사소한 공간 하나 뺏긴 기분이 왜 그렇게 불쾌하고 오래 갔을까요? 그건 정말 자연스럽고 아주 근본적인 심리적 반응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책 발터 슈미트의 공간의 심리학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거든요. 공간의 심리학. 책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편안한 공간을 확보하고 위험하거나 불편한 공간은 피하려는 아주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분 탓이 아니다. 네, 생존과 직결된 아주 깊은 심리적 생물학적 원리에 따른 행동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 기분이 나빴던 게 그냥 제가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제 생존 본능이 위협받았다고 느낀 거군요. 바로 그거죠. 와, 흥미로운데요. 오늘은 바로 이 책 공간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는 공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왜 사장님실은 항상 전망 좋은 맨 위층에 있는지, 또 왜 우리는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에 타면 괜히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게 되는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사실 영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사자나 늑대 같은 동물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영역동물들. 네. 그런데 책을 보면 인간의 영역 본능은 때로 동물보다 훨씬 더 격렬해서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주차 공간 다툼 같은 거요. 맞아요. 뉴스에서도 가끔 보이죠. 2007년 독일에선 주차 공간 시비가 살인으로 이어졌고 2010년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공간 침해가 극단적인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만큼 개인의 공간을 침범당했을 때 느끼는 불쾌감이 우리의 생존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영역 다툼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아, 다른 것도 있나요? 사회적 지위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말하는 사장님은 저 위층에 계신다는 말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거 정말 그렇죠. 제가 첫 직장에 들어왔을 때 인턴들은 창문도 없는 지하 사무실에 있었고요. 네. 중간 관리자들은 중간층에, 그리고 임원들은 전망이 탁 트인 최고층에 있었어요. 저희끼리 공기가 희박해질수록 연봉이 높아진다고 농담하곤 했는데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우연이 아니죠. 오히려 완벽한 심리학적 설계에 가깝습니다. 설계요? 네. 진화 심리학자 하랄트 오일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남성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지시를 내릴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권위를 드러내고 그룹을 통제한다고 해요. 아, 마치 동물원에서 우두머리 고릴라가 가장 높은 바위에 앉아 무리를 지켜보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높이는 곧 권력과 지배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사무실 배치에서도 그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CEO의 집무실은 전망 좋은 고층에 독립된 공간으로 있고 직원들은 개방된 공간에 모여 있잖아요. 정확해요. 독립된 개인 공간은 단순히 집중력을 높여주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 다른 기능이?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권위를 만들죠. 심지어 책상 배치 하나로도 권력 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책상 배치로요? 예를 들어 방문객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책상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그 방문객은 걸어오면서 무의식적인 위압감을 느끼게 돼요. 일종의 심리적 거리두기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네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개방형 사무실이나 자율자석제는 이런 본능에 좀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협업에는 좋을지 몰라도 너무 시끄럽고 자기 공간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바로 현대적인 사무공간 디자인이 우리의 고대 본능과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론적으로 개방형 사무실은 수평적인 소통과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실제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적 영역을 침범해요. 내 뒤로 누가 지나가는지, 누가 내 모니터를 보는지 계속 신경 쓰게 되죠. 결국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집중력은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결국 편안하게 일하고 싶다는 본능과 효율적으로 협업시키고 싶다는 회사 측의 의도가 공간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이런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책에서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 비유를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죠.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서 다시 멀어진다는 이야기. 네, 맞아요. 인간관계의 핵심을 정말 잘 꿰뚫은 비유예요.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와 나만의 공간을 지키고 싶은 욕구 사이에 영원한 갈등을 보여주죠.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이 보이지 않는 거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4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어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첫 번째가 밀접 영역이었죠? 맞아요. 0에서 50cm 사이, 팔을 뻗으면 바로 닿는 거리죠. 이 공간은 연인이나 가족,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극도로 친밀한 관계만 허용되는 곳이에요. 만약 낯선 사람이 이 영역 안으로 불쑥 들어오면 우리는 즉각적인 위협감과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원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과 몸이 닿을 때 그렇게 불쾌했군요.
그렇죠. 단순히 찝찝한 게 아니라 제 가장 내밀한 공간을 침범당했다는 신호였네요. 그 사람도 저를 침범할 의도는 없었을 텐데도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의도와 상관없이 본능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영역이 50cm에서 1.2m 사이의 사적 영역이에요. 사적 영역. 네, 파티나 모임에서 친구와 편안하게 대화할 때 유지되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신체적 접촉은 없는 안전한 거리죠. 그럼 우리가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직장 동료와 이야기할 때는 더 멀리 떨어져 서게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1.2m에서 3.5m 사이의 사회적 영역입니다. 공적인 관계나 업무상 대화에 가장 적합한 거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5m 이상 떨어진 공적 영역이 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하거나 강의할 때 청중과 유지하는 거리예요. 이 거리감을 잘 조절하는 게 사회생활의 기본인 셈이죠. 그런데 이 편안한 거리라는 게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점도 정말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도 아주 흥미롭죠. 프랑스 식당 테이블이 독일 식당보다 훨씬 좁게 붙어 있다는 예시를 보면서 예전 유럽 여행 때가 생각났어요. 파리 어느 작은 식당에서는 정말 옆 테이블 사람과 팔이 닿을 정도였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지중해 연안이나 남미 사람들은 북유럽이나 아시아 사람들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처럼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 즉 편안한 거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학습되고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문화권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너무 가깝게 다가와서 부담스럽거나 혹은 너무 멀리 떨어져 서서 서운하게 느껴지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문화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든다는 걸 생각하니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또 다른 인지적 지도도 궁금해지네요. 예를 들면 길을 찾는 방식 같은 거요. 길 찾기요? 네, 남자들이 여자보다 길을 더 잘 찾는다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아주 그럴듯하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네요. 네, 책에서는 그 원인을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의 수렵 채집 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습니다. 수렵 채집사회요? 당시 남석의 주된 역할은 사냥이었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낯선 곳까지 가서 사냥감을 쫓고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방향과 거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종의 머릿속 지도를 그리는 기하학적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성들은 거주지 주변에서 열매를 채집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주로 맡았고요. 그렇죠. 여성들에게는 멀리 나가는 것보다 거주지 근처에 어떤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지, 어디에 위험한 동물이 나타나는지 같은 구체적인 지형 지물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생존에 더 중요했어요. 지형 지물. 네, 그래서 길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전략 자체가 다르게 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길을 물어보면 여기서 북동쪽으로 200m 직진하다가 세 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해. 네네, 아주 추상적으로. 맞아요. 제가 친구한테 설명할 때는 저기 큰 스타벅스 보이지? 거기서 꺾어서 빵집 나올 때까지 쭉 걸어가면 돼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 거군요. 사용하는 언어부터 다르네요. 바로 그거예요. 한쪽은 추상적인 지도와 방위를, 다른 한쪽은 구체적인 시각적 표식을 사용하는 거죠. 와. 물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공간지각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성별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구글맵을 쓰는 시대에도 이런 본능적인 차이가 여전히 유효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쩌면 이런 기술이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퇴화시키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기술이 우리의 본능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여전히 그 본능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용하는 방식에서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볼 때 전체 경로가 보이는 지도 화면을 선호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50m 앞에서 우회전 같은 단계별 음성 안내를 더 편안하게 느끼죠. 맞아요. 저는 후자예요. 전자가 기하학적 방식을, 후자가 지형지물 기반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걸 수 있어요.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우리의 뇌가 편안하게 느끼는 정보 처리 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와, 정말 그렇겠네요. 결국 도구만 바뀌었을 뿐 그걸 사용하는 뇌의 작동 방식은 여전히 수만 년 전 조상들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위기 상황에서의 공간 심리인데 1972년 재난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예시가 뇌리에 깊게 박혔어요. 명작이죠. 거대한 파도에 배가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끔찍한 재난 상황. 그때 대부분의 승객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배가 뒤집히기 전에 가장 안전하고 화려했던 공간인 연회장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설마 여기가 위험하겠어? 구조대가 곧 올 거야 라고 믿으면서요. 다수가 있는 곳에. 네. 하지만 결국 그 선택 때문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죠. 반면에 소수의 생존자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 이제는 천장이 되어버린 배의 밑바닥, 즉 선체 쪽으로 올라갔죠. 맞아요. 이 영화 속 장면은 위기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려는 인간의 강력한 본능을 극적으로 보여줘요. 왜 그런 본능이 생겨난 걸까요? 오히려 냉철하게 판단해서 살 길을 찾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답이 보여요. 우리 조상들에게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행동하는 것은 곧 포식자의 먹이가 되거나 굶어 죽는 것, 즉 죽음을 의미했어요. 혼자는 위험했으니까. 그렇죠. 반면에 다수가 함께 있으면 설사 위험에 처하더라도 생존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졌죠. 그래서 다수를 따르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한 전략으로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거예요. 다수가 하는 일은 크게 잘못될 리 없다는 그런 믿음이군요. 네, 깊은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살아서 뭐하나 다 같이 죽는 게 낫지 같은 심리인가요? 좀 극단적이지만요. 진화 심리학자 베냐민 랑에는 이를 운명의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운명의 공동체요? 네, 비록 그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편명나더라도
하더라도 혼자 옳은 결정을 내리고 고립되어 살아남는 것보다 다수와 함께 실패하는 편이 심리적으로는 더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와. 이런 심리는 현대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파니까 나도 따라서 파는 패닉셀링 현상이나 아, 맞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남들이 다 사니까 일단 사고 보는 유행 상품들처럼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수의 눈치를 보고 있었군요. 그렇죠. 오늘은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그 속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깊이 탐색해봤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앉는 자리, 다른 사람과 유지하는 거리, 길을 찾는 방식,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아주 오래된 이유가 숨어 있었네요. 맞아요. 이런 공간 심리의 원리들을 이해하면 단순히 흥미로운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때로는 오해를 줄일 수도 있죠. 네. 더 나아가 공간이 우리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일이나 관계에서 공간을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아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마무리할까 해요. 네. 당신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 예를 들어 당신의 사무실 책상 위치나 집안의 가구 배치는 당신의 심리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혹시 그 배치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결과는 아닐까요?